자, 때는 1591년입니다. 오, 1년에. 느낌 오시죠? 네. 딱 1년 전.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제위 시절인데요. 당시 조정에서는요, 두 신하의 그 뜨거운 언쟁으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신하는요, 조선 통신사로 파견이 되어서 일본에 다녀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다녀온 신하들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자, 두 분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 주시죠. 네. 전하, 외는 반드시 침략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이는 민심만 어지럽히는 괜한 소리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반드시 외를 경계하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전혀 다른 보고로 조선 조정은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통신사인데도. 그렇죠. 같이 보고 온 거예요. 같이 네. 보고 왔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왜 그러지? 네. 바로 100년 이상 분열됐던 일본을 통일하고 전국을 제패한 바로 이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 제패 후에 조선의 복속과 조공을 요구하는 무리한 교섭을 요청해 왔죠. 자, 이런 요청 이거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취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껏 조선은 일본을 문물과 제도가 뒤떨어진 뭐 섬나라 정도 이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본과 이 조공 관계로 교류해야 한다?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시 조선은 중국 중심의 문명관에 굉장히 강하게 몰입돼 있었어요. 조선인의 눈에 볼 때 일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뻑하면 해안가에 침입해 들어와서 약탈하고 노략질에 돌아가고. 문제는 그 일본에 다녀온 이 두 신하가 정반대의 보고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네. 과연 선조는 두 신하 중 누구의 말을 들어줬을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누굴 것 같아요? 선조라면 제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선조라면? 선조라면. 맞습니다. 바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 주장한 신하의 말을 들어줘요. 아이고. 선조 때 조선의 그 위정자들이 두 개의 붕당으로 나뉘어서 그 흔히 말하는 당정이 심했어요. 당시 그 침략할 것 같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서인 계열의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은 동인 계열의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또 성분이들이 출신 성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내부적인 알력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잘못된 보고를 올려서 국난을 초래했던 김성일이라는 분이 사실 나도 그때 전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민심이 휴용해지고 통치 질서가 와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선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뭐 그런 동인과 서인의 그런 깊은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한 상태고, 선조도 일본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침공해온 전례가 없으니까 뭐 전쟁의 우려가 있다 해도 뭐 국지전으로 끝나겠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럴 때는 선조의 속마음도 전쟁이 일어나면 피곤하죠. 자, 당시 조선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당신은 오랫동안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던 터라 온 나라가 평화로움에 젖어 있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나라를 책임져야 할 조정은 서인과 동인의 강파 싸움으로 이 파탄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명나라의 힘에 기대서 의존적인 외교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조 때에는요, 쌀이나 면포 같은 세금을 내면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가요. 이거 뭘 의미하죠? 처참했을 것 같아요. 국방력이 아주. 그러니까요. 엉망진창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이렇듯 정치와 외교, 국방의 총체적 난국 속에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기의 전조를 지금 조정은 외면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잘못된 판단은
조선을 점점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어디로 갈까요? 때는 1592년 4월 13일 새벽, 고요했던 부산 앞바다에 바다를 뒤덮은 수백 척의 함대가 압도적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온 걸 몰랐군요. 그렇죠. 앞서 조선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신하가 우려했던 대로 일본의 침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일본이 내세웠던 침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명가도. 정명가도? 정명가도가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 단어가. 우리 또 1급 지연 씨. 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네. 이것도 이제 임진왜란 하면 1+1으로 따라오는. 그래요? 그 정도로 유명합니까? 아니요, 희망에만 나오나 본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 어려운 단어라서. 이게 일본이 명나라를 자기가 치겠다. 그러니까 길을 비켜달라. 왜냐면 조선을 지나쳐야지 명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아니, 이런 우리가 무슨 명분이 고속도로입니까? 왜 우리를 지나갑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다리도 아니고 말이야. 맞습니다. 자, 정명가도. 칠정의 명나라 명. 그러니까 가도는 뭐냐면 길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결국 조선은 이런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런데 일본이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조선을 침략해 온 겁니다. 자, 그렇게 조선 건국 이래 벌어진 최대의 재앙. 200년가량 이어온 조선의 평화가 무참히 깨진 임진왜란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이 왜군의 탄원에 600여 명의 조선군 순식간에 그냥 거의 전멸했고요. 단 몇 시간 만에 부산지는 처참하게 함락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부산지를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기 시작한 일본. 당시 일본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보름 만에 거의. 그러니까 보름 만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의 왕 선조는 급하게 명나라로 피난을 결정하고 한양 점령 이틀 전 궁을 떠납니다. 아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왕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조선. 이런 전란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떠안은 건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죠. 그렇죠. 바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황폐화 땅에서는 더 이상 곡식도 그 어떤 먹을 것도 자라나지 않았죠. 백성들은 극심한 배고픔에 굶주려 갔고요. 길바닥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게 됩니다. 썩어가는 시체가 하천을 막아서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기록이 있었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당시 조선에는 살점이 없는 백골이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뿐만 아니고요. 일본은 조선 땅들을 함락하면서 초토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무자비한 약탈까지 일삼죠.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세공 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잡은 조선인 가운데 기술자들을 그렇죠. 좀 추려서 보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탐냈던 건 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에는 기술이 좀 미약했군요. 다 데리고 왔다고 들었어요. 당시 그 새하얀 자기인 백자, 이런 백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요, 조선하고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일본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재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조선의 귀한 문화재마저 빼앗아 가지요. 아, 설마 그것까지? 문화재는 이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수만 권의 각종 서적을 샅샅이 뒤져서 훔쳐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서 소실되죠. 심지어 왕의 얼굴이 그려진 어진마저 불에 타버려서 단 몇 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그 귀중한 기록과 유산이 약탈되거나 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술과 사람, 문화재까지 싹 다 약탈해간 일본. 그들은 점점 더 잔혹한 방법으로 조선을 유린하죠. 왜군은요, 조선 여인들을 겁탈하는 파렴치한 악행까지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마을에 있는 조선인들 닥치는 대로 잡아갑니다. 그러고는 조선인들을 국제노예로 싼 값에 팔아넘겨요. 일본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쑥대밭이 된 조선. 백성들은 처참히 죽어갔고 인재와 기술, 문화재까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이 어둠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드디어 한 줄기 작은 빛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그 일본을 상대로 조선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처절하게 짓밟히던 조선이 마침내 역사적 첫 승리를 거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옥포해전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이제 이순신의 승정보는 계속됩니다. 압도적 승리를 거둔 한산도 대첩. 한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막아낸 기적의 명량대첩까지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와, 무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많게는 62전 62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요, 바다 위에 절대 강자가 된 거예요. 진짜 멋있다. 이순신을 필두로 한 조선 수군의 승리가 계속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에게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순신을 만나지 말라. 만나면 도망쳐라. 아, 오히려 이순신을 잡아라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군요. 맞습니다. 다시는 바다에서 조선 수군과 맞서 싸우지 말라. 일본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순신의 위세가 두려웠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요, 바다에서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건 이순신 장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임진왜란의 그 흐름이 뒤바뀌었잖아요, 지금.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쟁취한 역전의 기세가 육지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분위기. 뚫렸다. 그 기세예요. 이게. 그렇죠, 기세죠. 네. 오직 가족과 고향, 그리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스스로 칼과 창을 들고 직접 전투에 뛰어든 거죠. 바로 조선의 의병들이었습니다. 아, 의병 맞아.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제대로 된 전투복도 없고 강력한 무기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운다? 이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게 막 싸우러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의병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그 활약만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당시 의병과 관련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스스로 홍의장군이라 일컬었는데 적진을 드나들면서 나는 듯이 치고 달리어 적이 탄환과 화살을 일제히 쏘아댔지만 맞출 수가 없었다. 당시 의병 중 왜군을 공포에 떨게 한 것으로 유명한 홍의장군 곽재우. 그 곽재우 활약을 기록한 겁니다. 곽재우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고향 땅의 그 지형 지물을 훤히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펼치면서 드디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의병들이 들불처럼 봉기했고요. 심지어 스님들까지 전장의 최전선에서 직접 승병을 이끌며 전투에 나섰죠. 진짜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 오던 일본은요, 이런 예상치 못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계승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의 활약만으로 왜군을 몰아내는 게 가능했나요? 때마침 피신해 있던 선조가 명나라에게 지원병을 요청했고 만력제의 명나라가 엄청나게 도움을 줬고 그래서 이후 명나라와 조선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반격을 해서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서는 의병을 비롯한 민초들,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활약, 애들의 힘이 모여서 폐허가 됐던 조선 땅에 조금씩 희망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도망간다! 적들이 도망가! 그렇게 전선은 정체되었고요. 1598년 8월 18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이자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렇게 무려 7년 동안 한반도를 집어삼켰던 전쟁이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